네, 지금 계속 독서에 대해서 제가 시리즈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정말 말씀드리고 싶었던 그런 철학가이자 문헌학자였죠. 프리드리히 니체입니다. 니체. 이름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세일즈를 하던 시절에 이 강력한 이 사람의 어떤 세계관과 철학으로 제가 무장을 해서 개척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물불 가리지 않고, 예, 아주 저돌적으로 돌입 방문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 하나의 어떤 철학관을 심어준 사람인데, 어떻게 저는 마케팅 판매, 마케팅 차원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연구해야 되겠지만, 영업이라는 부분은 일단은 용기와 자신감이 거의 절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기가 어떤 판매하는 상품에 있어서 어떤 확신과, 자기도 그걸 쓰고 자기도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벤츠 자동차 세일즈를 하는 사람은 무조건 벤츠를 자기가 사서 타고 다녀야 됩니다. 예. 미니 쿠퍼를 받는 사람은 그걸 타야 되고요. 그걸 지가 쓰지도 않고 좋은지도 모르면서, 좋아한다는 확신도 없으면서 그걸 어떻게 남에게 판매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이제 사기죠, 사기. 예. 그래서 그러한 걸 일단은 소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기 상품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 그래서 그런 걸 일단 무장을 한 상태에서, 멘탈이라고 그러죠. 마인드 한 상태에서 이러한 그냥 카네기 이런 일반적인, 그죠? 저는 예전에 그 자동차 세일즈 중에 조 지라드라는 유명한 자동차 세일즈맨이 있는데, 그런 책도 읽어봤는데, KFC 할아버지 책도 읽어봤고요. 근데 이제 그런 책들은 어느 정도 이제 소소하게 읽을 것들이고, 어떤 본질적인 책들은 그런 니체의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책 제목이 있죠. 여기만 보더라도, 이것도 이제 동서문화사 책인데, 선악을 넘어서, 선악의 피한, 이 제목에서 뭔가 와닿는 게 없습니까? 니체는 제목만 딱 봐도 굉장히 한 방 먹고 들어가는 거야. 한 방 먹이고 들어가는 거야. 선악을 넘어. 그 2000년에 가까운 서양의 어떤 기독교적 세계관, 카톨릭 세계관, 중세, 이걸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과연 선악이란 존재하는 것인가? 윤리란 과연 존재하시는 것인가? 나폴레옹이 100만 명을 죽이든, 어떤 사람이 정당방위로 살인을 하든,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을 죽이든, 100만 명 죽인 사람은 영웅이 될 수 있고, 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살인이 될 수 있는데,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예, 그런 살인이라는 부분도. 그리고 남을 도와주는 선행에 있어서 그게 진정한 선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혹시나 그 사람의 잠재력과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뺏는 게 선행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니체는 누구보다도 연민과 동정심이 있었기에 남을 도와주는 행위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고 경계하고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절대 남을 그냥 도와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그런 이성이 있었죠. 왜냐? 그 사람을 그냥 죽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노예로 만들어버리죠.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뺏어버리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이 우리는 다 달라요. 사람마다 윤리적인 도덕과 가치가. 그렇다면 이런 윤리와 도덕은 왜 만들었을까? 그 지배층에서 모든 부분이 포커스가, 이게 또 이렇게 앞으로 나간 미셸 푸코라는 사람도 이제 아셔야 되는데, 지배 체제의 어떤 유지를 위해서라는 그런 중세의 종교와 황제와 제국의 관점에서 우리가 그거를 파악하는 단계까지 와야 된다는 것이죠. 선악을 넘어서. 그리고 뭐죠? 도덕의 계보. 도덕의 계보. 그죠? 그런 책들 한번 읽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종교를 믿는 부분은 좋지만, 인문학 철학적 관점에서는 일단 중세에서는 철학이 신학의 시녀 역할을 했다고 했죠. 그냥 종이었어요. 그걸 믿게끔 도와주는 학문이었죠. 근데 지금 이제
니체 정도만 해도 그냥 따로 떨어져서 독립적인 철학이 된 거죠. 신학이 아니고요. 오히려 신학을 공격하고 그런 오디푸스 컴플렉스로 인해서 공격하는 그런 위치에서 독립해 나와버렸죠. 신은 죽었다라는 아주 강력한 말을 하게 되는데 거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건 한마디로 어떤 신을 부정하기보다는 주체적인 인간, 이제 네가 주인인 이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니체는 얘기한 부분이 바로 그런 함축적인 말들인데, 그렇다면은 이 사람이 쓴 또 안티크리스트라는 책이 있죠. 그리고 뭐죠? 제일 유명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 다음에 우상의 황혼. 너무 강력해요. 이 단어 하나하나가 니체는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우상의 황혼. 너네들이 믿었던 그 우상이 이제 황혼이라는 얘기예요. 죽었다. 죽어간다. 그래서 이 동서문화사의 이 책도 이제 이런 이제 뭐 우상의 황혼,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을 보라. 이거는 굉장히 좀 자기가 도취된 그런 느낌도 있는데, 자, 이 긴 문장도 있지만 이렇게 짧은 문장들도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제가 한번 몇 개를 읽어드리면 강력합니다. 니체는 천재성을 지닌 인간은 적어도 두 가지 소질, 즉 감사와 순수성을 더 지니고 있지 않는 한 견디기 어렵다. 천재가 삶이 고달프고 자살하던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예술가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와 순수성을 지니고 있지 않는 한 견디기 어렵다. 순수성. 순수한 것도 참 말하기가 어렵죠. 어떤 게 순수한 것인가요? 그죠? 빈센트 반 고흐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면은 귀를 자르고 어떤 정신병이나 어떤 뭐 매독에 걸렸다 그러죠. 근데 그가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잖아요. 그죠? 폴 세잔. 자기 그림이 둘 다 팔리지 않았죠. 고흐도 그렇고. 그렇지만 그 예술에 대한 순수성, 위대한 음악을 남기고 싶었던 베토벤, 이러한 순수한 취지나 명분이나 그 시대를 위한 위대한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은 천재는 견뎌낼 수 있는 거야. 모차르트도 그랬다면 더 오래 살 수 있을 수도 있었겠죠. 프리랜서와 자기가 말년에 이제 시대를 변화하고자 했던 낭만주의로 가는 그 길목에서 굉장히 고뇌했던 인간이죠. 프리랜서란 말은 돈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 인간이 지닌 성욕의 정도와 성질은 그의 정신의 가장 높은 곳에까지 미친다. 이 한 문장으로 이미 프로이트가 이미 예상됐다는 거죠. 한 인간이 지닌 성욕의 정도와 성질은 그의 정신의 가장 높은 곳에까지 미친다. 그렇죠. 우리가 동성애자들이나 게이 같은 분들이 아주 위대한 창의성과 디자인과 그 직업에서 굉장히 특출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의미가 되죠. 리비도. 이 리비도라고 그러죠. 프로이트는. 그래서 그런 분들, 성욕, 조지 마이클, 엘튼 존 이런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그죠? 게이인데 왜 유독 어떤 한 전문 분야에 그들이 특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어마어마한 성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일의 어떤 에너지로 승화시켰을 경우에는 일반인들과 상대가 되지 않는 것이죠. 평화 상태에 있을 때 호전적인 인간은 자신에게 덤벼든다. 자기 자신을 멸시하는 자라 할지라도 멸시자로서 자신을 존중한다. 어마어마한 글귀들이 많습니다. 이 니체의 책들은 어떤 광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전혀 이상하지도 않고요. 팍팍 꽂히는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아무거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성은 매혹하는 법을 잊어버림에 비례해서 미워하는 법을 배운다. 그 쇼펜하우어나 니체는 이제 여성에 대한 독설들이 좀 많은데 아예 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기 보면 굉장히 그냥 혼자 웃을 때가 많습니다. 여성은 매혹하는 법을 잊어버림에 비례해서 미워하는 법을 배운다. 이건 제가 좀 해석해드리면은 질타를 받을 것 같은데, 여자가 나이 든다는 것의 어떤 그런 고달픔입니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매력이 없어지죠. 같은 정욕에서도 남녀는 속도가 다르다. 그러므로 남성과 여성 사이에는 오해가 그치지 않는다. 그렇죠. 인간의 성숙이란
어려서 놀던 때의 그 진지함을 다시 발견하는 것이다. 어려서 놀던 때의 그 진지함, 성숙함. 자, 이러한 니체의 책, 이 책에서는 그 차례만 보더라도요. 자, 선악을 넘어서 선악의 피안이죠. 소제목으로 철학자의 편견에 대하여. 그 2000년 동안 서양의 편견에 대해서 망치로 다 두드려 부신 사람이 프리드리히 니체죠. 쇼생크 탈주는 결국은 누구 얘기죠? 프리드리히 니체 얘기입니다. 그 교도소 그 최고의 교도관장이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 주인공 성경책이 그 안에 망치를 넣어놨잖아요. 그 망치로 감옥을 뚫고 나가는,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뚫고 나갈 때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면서 비를 맞는 장면, 전형적인 니체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영화가 바로 쇼생크 탈출이었죠. 거기에서 이제 그 아름다운 모차르트 피가로의 결혼이 나왔었고요. 편지 중창, 그죠? 자유로운 정신, 제목들입니다. 고기란 무엇인가, 도덕의 자연사. 근데 너무 웃겨요, 니체 책을 읽으면. 도덕의 자연사. 그 다음에 큰 제목이 우상의 황혼에 넘어가서 소크라테스의 문제. 이 그리스까지 이제 가면서 이제 근현대가 이제 비트겐슈타인으로 쫙 넘어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네 가지 중대한 오류, 인류를 개선하는 자들, 독일 사람에게 부족한 것들, 어느 반시대적 인간의 편력, 반시대적 고찰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사람을 보라. 나는 왜 이렇게 현명한가? 나는 왜 이렇게 영리한가? 나는 왜 이렇게 좋은 책을 쓰는가? 자르투스트라에도 그 서문을 보면은 어느 노구도 위하지 않는 모두를 위한 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글귀가 있는데, 난 어떻게 이렇게 좋은 책을 썼는가, 이런 말들을 니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바그너의 경우, 그렇죠. 히틀러라는 인간이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좋은 방향으로 썼다면 굉장히 인류를 위한 것일 수 있었는데, 히틀러라는 인간은 어떻게 보면은 프리드리히 니체와 바그너와 그 시대의 합성물이에요. 그 인간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예술을 굉장히 좋아했고요. 인정하기 싫지만 순수했어요. 순수했기 때문에 그렇게 난폭할 수가 있는 거죠. 난폭하다는 말보다는 순수했기 때문에 잔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 예. 이단을 배척하는 그런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보셨잖아요. 사탄 악마로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순수한 사람들이 잔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독일이란 나라, 히틀러, 그리고 1, 2차 세계대전을 두 번이나 일으켰던 독일. 프랑스는 이미 프랑스 혁명을 한번 했었고 나폴레옹이 나왔는데, 독일은 과연 어떤 걸로 푸다거리를 할 것인가? 바로 1, 2차 세계대전은 이어져 버렸죠. 토마스 만이 얘기한 바로 어떻게 이런 지적인 음악과 철학의 형이상학 최고를 자랑하는 독일이라는 나라에서 어떻게 그런 악마적인 야만은 이태에 넣는가, 야만한 짓을 했는가? 바로 질문의 답이 있죠. 바로 순수하고 지적이었던 국가이기 때문에 야만성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그 초인의 어떤 위버맨시의 사상으로 정말 20, 30대에서는 이 니체를 확 뛰어넘는 그런 에너지와 체력을 가지고 해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50 넘어서 이걸 가지고 막 하면은 몸에 무리 올 수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니체의 책은 아주 강력하면서 의미심장한 말들이 아주 잠언 스타일로 시적으로, 꼬마 목사였기 때문에 문헌학자였고요. 천재였습니다. 천재라 그러는데 천재란 글귀가 휙 지나가네. 동시성이 있네요. 천재는 두 부류가 있다. 하나는 무엇보다 먼저 낳게 하고 또 낳게 하기를 바란다. 또 하나는 임신하기를 좋아하며 또 낳기를 더 좋아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천재적인 민족 중에는 임신이라는 여성 문제와 형성과 성숙 및 완성이라는 은밀한 임무가 지어진 자가 있다. 예를 들면 그리스인이 이런 민족이었고 프랑스인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씨를 뿌리고 생명의 새로운 질서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는 민족도 있다.
바로 유대인과 로마인, 그리고 아주 겸손하게 묻는다면 독일인도 그렇지 않을까? 그들은 알 수 없는 열로 고민하여 황홀해져서 내부의 압력을 억누르기 어렵고 임신하기를 좋아하는 다른 민족을 연모하고 갈망하는 것이다. 그들은 자기에게 생식력이 충만함을 알고 따라서 신의 은총에 의해서라는 것을 아는 자들처럼 지배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천재의 두 부류는 남성과 여성처럼 서로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 오해한다. 마치 남성과 여성처럼. 네. 이러한 글귀도 참 너무 재미있는 얘기들이죠. 네. 유대인과 로마인. 네. 지배층과 피지배 민족이죠. 근데 지금은 유대인이 오히려 그 결핍에 의해서 살아남은 민족이 되버렸고 굉장히 강력하게 세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죠. 성서 하나로 여러 가지 뭐 탈무드 이런 책도 있고 뭐 다른 종류의 책들도 많지만 이 문학과 철학을 배운다는 자체는 어떤 지혜를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만이 또 어떤 그 집단을 만드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길드 같은 거죠.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노동조합, 뭐 민노총 이런 거 힘이 생겨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못하기 위해서 기업에서 최근 삼성이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개선하려고 하는데 여기 대해서는 제가 어떤 말을 하지 않을게요. 정의 효과와 부의 효과가 있는데 기업 차원에서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네. 어찌됐든 간에 뭐 일반 시민들이야 뭐 가난한 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원하겠지만 결국에는 뭐 결과를 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 어떤 것이 잘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역시나 이런 그 답이 있다는 게 아니고요. 철학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양한 시선을 가지고 한 가지 사물을 보든 그 남자를 만나든 사업을 하든 여자를 만나든 누구를 내가 사귀고 만날 때 어떤 사업을 할 때 사물을 볼 때 그 캐릭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내가 어떻게 이 사람하고 관계 지어야 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내가 어떻게 마케팅해야 될지 결국은 인간에 대한 학문이 인문학이죠. 네. 그래서 이런 철학적 사고는 옛날 고대 그리스 때부터 아주 중요한 그러한 학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독서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책 세상에서 나온 그런 니체 전집 책을 한 20만 원 정도 하는데 다 사서 한 개 한 개씩 읽어봐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러한 10,000원짜리 책 안에 들어있는 그 일부 이제 중요한 제목들을 요약한 이런 단행본도 아주 읽기 편하고 잘 만들어 놨습니다. 이 니체는 예술에 대해서도 비극의 탄생이죠, 그죠? 그러한 책도 아주 잘 썼고요. 바그너의 경우, 그죠? 바그너와도 굉장히 교류를 많이 하고 끝에는 뭐 안 좋아졌지만 그러한 독일 민족의 어떤 우수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배워야 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세계에서 일본이 독일을 벤치마킹했고 독일의 군대와 자동차, 벤츠, BMW, 아우디, 그죠? 포르쉐 그들이 만드는 주방용품, 그죠? 쿠커 같은 거, 그죠? 전자용품, 전자용품이라기보다는 그러한 물건들의 의수 같은 것들이 어떻게 세계 최고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향후에는 어떤 마이스터 정신, 그죠? 그런 것까지 이제 제가 한번 쭉 다뤄드릴 건데 일단은 개론적으로 한번 니체를 쭉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와닿는 문장이 있을 거예요. 1844년부터 1900년까지 살았던 그 니체, 인류 역사상 가장 혼란스럽고 그랬기 때문에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대변혁의 케이오스 같은 시대에 니체는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오스트리아와 독일이 가장 중요한 무대였죠. 그 시대는, 그죠? 그리고 프랑스로 이렇게 오게 되는 것이고 지금은 헤게모니가 미국으로 갔지만 이 세기말 빈과 니체가 살았던 이 유럽의 역사와 철학과 문학과 시대 정신을 우리는 배제하고서 지금 시대를 바라볼 수는 없을 겁니다. 어떠한 부분에도 도움이 되는 그러한 사고력을 떠나서 추론력과 비판력, 해안을 갖게 해주는 그런 책입니다.
네, 오늘은 프리드리 니체였고 다음에 니체의 다른 책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감사합니다.